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역사 인문학의 정진희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 특히 미국 원주민 역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셔볼까요? 네. 자, 미국 원주민, 미국 인디언의 역사. 미국의 역사는 미국 인디언의 역사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 인디언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사람, 아시아인, 여기서부터 배워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과 달리 인간이 살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즉 아메리카 인디언은 다른 대륙에서 건너온 이주민, 대략 25,000년에서 1만 년 사이에 시베리아에 살던 몽골계 아시아인이 당시에 육지로 연결될 것으로 추정되는 베리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로 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사냥터를 찾아 이 알래스카의 중앙평원을 가로질러서 남하해 로키 산맥의 동쪽 서면에 도달합니다. 이후 수천 년에 걸쳐 북아메리카에서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남아메리카 남단에 도달합니다. 남아메리카 남단에 도달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8000년 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참고로 저는 이 하룻밤에 있는 미국사하고 또 인디언의 길, 이런 책을 참고로 해서 이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가 있죠. 아시아 옛날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서 이렇게 인디안들이, 미국 인디안들 원주민이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 캐나다 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 미국,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멕시코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메리카 밑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이게 아메리칸 인디언의 이주한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몽골계 아시아인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볼까요? 이 몽골계 아시아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육지로 연결될 것으로 추정되는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로 왔다. 어디에 살던? 이 시베리아에 살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베링 해협이다.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인디언과 유럽인의 만남. 미국 인디언이에요. 15세기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인디언의 전체 인구는 9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1천만 명에서 2,200만 명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살았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1,0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을 구사하는 수백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1,000개 이상의 언어가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방언. 현재는 2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부족이요. 그 다음에 15세기 인디언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 15세기 인디언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 사냥을 하고 고기잡이, 야생 식물을 채취했고요. 농경에 의존했습니다. 또 농경과 수렵과 고기잡이, 작은 집단을 형성해 유목생활을 하였고요. 마을이나 촌락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 3대 문명, 마야, 잉카, 아즈텍.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아메리카의 3대 문명, 마야, 잉카, 아즈텍. 이것이 10에서 16세기입니다. 자, 일부 인디언들은 유럽인이 오기 전에 문명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자, 마야 문명에 대해서 보실까요? 중앙아메리카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마야입니다. 자, 유카탄 반도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중앙아메리카죠.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이 중앙아메리카 유카탄을 튀어난 그 반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마야인. 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문명과 견줄 정도로 정교하고 풍요로운 문명을 건설하였다. 정교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그 다음에 대도시는 종교적 중심지였고 드넓은 광장, 웅장한 공공건물, 발연산 이렇게 만들었고 또 마야의 학자들은 문자, 숫자 0을 포함한 종교 숫자 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이제 숫자 0을 썼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숫자 0. 그 다음에 유럽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정확한 달력을 또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일시의 날짜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천문 관측 기술도 보유하였다. 일시의 날짜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천문 관측. 약 11세기 전후로 마야 문명은 절정을 이룹니다. 이후 쇠퇴하는데요. 아마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반면에 식량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반면 식량이 부족했다. 따라서 마야인들은 도시를 떠나서 다른 부족, 특히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이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즈텍 문명. 자, 멕시코에 가면 아즈텍 문명이 있죠. 자, 흡수된 것으로 봅니다. 마야인이 떠나고 폐하가 되어 밀림이 뒤덮입니다. 소수의 후손의 오늘날 마야 문명이 번성했던 곳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좀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즈텍 문명 볼까요? 아즈텍 문명. 오늘날 어디 있다? 멕시코에 있다. 아즈텍 문명. 아즈텍은 원래 사냥하던 사람입니다. 사냥. 그러나 사냥하다가 만난 다른 부족들의 영향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재빨리 전수받아 군대를 발전시켜 임금 부족을 정복합니다. 대략 1500년경에 아즈텍인은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메리카의 상당 부분을 지배합니다. 농경에 의존했고요. 농경에 의존했고, 그 다음에 먼 지역과 활발한 교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귀금속, 카카오, 금, 응 거래를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합니다. 다음 피정복민을 약탈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누가? 아즈텍. 그 다음에 그 결과 아즈텍 제국은 멕시코 시티 자리의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던 제국의 수도보다 테노크티틀란, 아주 좀 복잡하죠. 이름이 어려워요. 테노크티틀란을 건설하고요. 이게 수도예요. 이름이. 인구 10만 명의 대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대도시의 인구와 비슷해지고요. 이곳에 아즈텍인은 신전, 군전, 공공건물을 짓고요. 정복자로서의 아즈텍인은 무자비한 지배자들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피정복민은 감히 반란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 다음에 잉카 문명. 잉카 문명 많이 들어보셨죠? 남아메리카 페루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페루. 자, 임금 부족을 정복해 부유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자리한 쿠스코. 자, 이거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높은 지대 있죠? 이 쿠스코를 중심으로 잘 발달된 도로망과 교량을 이용해 제국을 통합합니다. 잉카인의 요새화된 도시, 체계적인 도로망, 계단식 경작지, 관계시설 등은 오늘날까지 기술적인 경이로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야인처럼 농경에 의존하고 또 라마 알파카는 이제 이 동물이죠. 라마 알파카는 운송수단이죠. 식량 자원입니다. 이들 가축의 털로 의복을 만들고 정교하고 화려한 문양을 지닌 직물을 만듭니다. 장인들은 금, 은을 가공해 좀 잘못 나네요. 가공해 신전과 궁전을 치장하기 위해 아름다운 장식을 제작합니다. 또 사회 구조는 피라미드형이고요. 사회 하층은 누가 있었냐면 농민. 이게 잘 안 써지네요. 농민. 써볼게요. 농민, 노동자, 장인. 그 다음에는 승려, 군, 지휘관, 또 정부 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최상층은요 잉카라고 합니다. 잉카는 최고 통치자로서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잉카, 최고 통치자 태양신, 잉카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과 권위는 귀족을 통해 노동자에게 전파되고요. 잉카의 위상이 중요해가지고 통치자가 무너지자 사회구조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무너지면은 그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백성을요, 노동자 계층이든 뭐든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권력이 이 잉카라는 이 태양신 최고 통치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잉카가 힘을 못 쓰면은 이제 끝인 거죠. 이 제국이, 나라가. 그래서 이 피라미드형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대처하기가 힘든 거죠. 자, 보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부족. 자, 우리가 지금 미국 인디언 역사를 하기 때문에 좀 아메리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부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북아메리카. 남서부, 평원, 서부, 동부, 산림으로 나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인디언은 잉카나 아즈텍과는 제국과는 달리 제국의 신민이 아닙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신민. 여러분, 신민이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그 이제 황국시대, 황제의 나라의 그 새로운 백성이다. 즉,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했을 때 황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 학교 이름을 국민으로 했죠. 여기 국자 따고 민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꿨죠. 굉장히 이제 이런 식민지적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학교라는 말은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한국 시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시민이란 건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데, 이 미국 인디언들은 이렇게 인디언은 잉카나 아즈텍, 멕시코의 아즈텍이라든지 유카타 반도의 잉카, 유카타 반도가 아니라 이건 안데스산맥이라고 그랬죠. 이 아즈텍 안데스산맥의 잉카 제국이나 이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과는 달리 제국의 시민이 아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자유로웠다. 뭔가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의 주체성과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여기서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그러면 벌써 이 무의식이 벌써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게 뭔가가 이렇게 받았다, 가해를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디언들은 그만큼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그렇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각자 부족들이 상호 지원이나 방어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일부 이웃 부족과 교역 또는 적대 부족에 대한 연합 전설을 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부족이었기 때문에 뭐 싸우거나 할 때는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 영토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했고, 또 부족은 주위 환경에 적응해 살아갔다. 되게 서로 비슷한 생활 방식을 했다. 그래서 남서부 지역 인디언들을 보시면요, 어떤 부족이 있었냐면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 서부에 해당하는 푸에블로, 나바호, 아파치족들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런 족들이 있고요. 또 덥고 건조한 반사막 지역에서 살아갔습니다. 특히 이쪽은 남서부 쪽이에요. 여러분 이 텍사스나 이쪽 것은 남부 쪽에서 서쪽이잖아요.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이쪽이 남서부 지역 인디언이고요. 푸에블로족이란 뭐냐? 자, 여기 있는 이 푸에블로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페인어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마을이라는 뜻으로 푸에블로족은 아메리카 최초의 아파트형 가옥을 짓고 살았다. 멋있죠? 아파트. 아파트. 그 다음에 약 2000년 전 인디언 조상은 협곡 절벽의 여기저기를 파내 아파트처럼 생긴 거주지를 만들었다. 대단하죠? 푸에블로족이. 햇볕에 말린 벽돌 아도비라는 것과 돌을 이용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방이 800개나 됐다. 대단하죠?
800개나 되는 아파트. 예, 복지입니다. 분양받아야 되겠네요. 800개. 예. 관계시설이 잘 된 농경지에 옥수수, 콩, 스쿼시, 모카 같은 걸 재배했습니다. 스쿼시는 약간 뭐라고 호박 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철을 짜거나 아름다운 도기를 또 구웠다. 그 다음에 춤과 노래, 드럼을 곁들인 다채로운 의식을 통해 신들과 신의 창조물인 동물, 땅, 하늘에 경배를 올렸다. 그 다음에 나바오족과 아파치족은 푸에블로와 가까운 이웃이었다. 그래서 이 뭐 부족이 서로 이제 근처에서 사니까 가까운 이웃이었다 이죠. 그 다음에 나바오족. 자, 지금은 이제 남서부 지역에서 이 나바오족 하는 거예요. 자, 나바오족은 푸에블로족으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웠고요. 이웃이니까. 그 다음에 어땠다? 아름다운 문양의 흉단과 담요를 만들 줄 아는 직조공이었다. 이제 미국 인디언들의 그런 그 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 책으로 보면은 전 직접 못 봤지만 이게 가공하고 이렇게 만드는 직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도비와 통나무로 지은 가옥 호간에서 거주하였다. 예. 그다음 아파치족. 자, 아파치족은 많이 들으셨죠? 예. 사슴과 들소떼를 쫓아 이동하는 수렵부족이었어요. 잦은 이동으로 인해 금방 세울 수 있는 가느다란 가지로 된 둥근 오두막을 뜻하는 위티업에서 살았다. 둥근 오두막. 그 다음에 이들은 싸나오면서도 기운이 인내심이 강하기로 유명했다. 아파치도 인내심이 강하다. 푸에블로족이 적을 뜻하는 아파치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적을 뜻한다. 에너미. 아파치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부족 이름이 되었다. 네, 적이란 뜻이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나사지 문명. 자, 볼까요? 아나사지란 나바오족 인디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른바 사코너즈. 자, 유타, 콜로라, 여기 이제 약간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됐죠? 예. 유타, 콜로라도, 애리조나, 뉴멕시코주가 만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코너즈예요. 아나사지. 주에서 기원전 12세기 무렵부터 살기 시작한 고대 종족 또는 그들이 일군 문명을 일컫는 말이다. 자, 고대 종족 또는 그들이 일군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사지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사지라는 말은 나바오족 인디언의 말에서 나오는데 옛 사람들, 옛 푸에블로 사람들 또는 옛적들을 이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아나사지족은 푸에블로족 인디언 이름이에요. 푸에블로족, 호피족, 주니족의 선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나사지족이다. 아나사지족이다. 누구다? 이런 분들의 조상이다. 그 다음에 아나사지 문명의 유적으로는 뭐가 있다? 차코 캐년, 메사버드 등이 남아있다. 이제 뭐 미국에 여행을 가시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미국 인디언들의 이 아나사지 문명인 차코 캐년과 메사버드. 이 유적지 두 곳은 모두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아나사지 문명의 유적을 보고 싶으면 차코 캐년과 메사버드가 있죠. 예, 미국에서 가시면 되고요. 이것은 뭐예요? 아나사지 문명은 이 푸에블로족, 호피족, 지금 푸에블로족 있죠? 호피족, 주니족의 선조가 되는 문명이에요. 그게 바로 아나사지 문명이다. 차코 캐니언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요, 푸에블로 보니토. 그 다음에 푸에블로 보니토는 오늘날 대규모 아파트 주택단지와 비슷하게 세대별 거주 공간은 물론이고 종교의식과 부족 집회 등을 위한 시설을 모두가 잘 갖춘 주거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푸에블로 보니토. 네, 푸에블로 보니토 아파트예요. 뒷자 형태로 이루어진 이 시설은 면적 8,000제곱미터에 이르고 약 800개의 방을 가지고 있으면 800개의 아파트 분양 받으세요. 네,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최고 5층 높이로 건설됩니다. 딱 좋네요. 5층 높이 아파트. 네, 이 유적지의 사용 기간은 기원후 828년부터 1000이죠. 네, 12세기 1126년까지 밝혀졌다. 네. 이 일대 이런 유적지가 100개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
이거가 이제 12세기죠. 12세기니까 12세기니까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까지, 그죠? 고려 시대까지. 이게 828, 9세기서부터니까 삼국 통일서부터 이 고려 시대까지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와. 그래서 차코 캐니언에는 방사성 형태의 직선 도로망이 잘 건설되어 있는데 총 길이는 100km에 달하고 폭은 거의 10m나 됐다. 야간에는 횃불 가로등까지 갖췄다고 한다. 대단하네요. 모든 도로는 캐년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하지 않고 거의 직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업적 용도는 물론이고 종교적 목적에 많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교 목적 또 상업. 이들은 12세기 중 갑자기 이 지역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발견 가능성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가뭄 등 기상재해와 산림자원이 고갈, 또 환경 파괴 때문에 당시 수많은 인구가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차코 캐니언은 여기 쭉 읽어보시면 돼요. 차코 캐니언과 마찬가지로 13세기 말에 환경편의 자연재해 종말을 구하게 되고 중국도로는 또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 이주 중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해 미시시피강을 건너와 크리코족과 체로키족이 시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자, 이 크리코족과 체로키족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크리코족과 체로키족. 그래서 이 미시시피강을 건너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를 잠깐 보실게요. 다시 여기다 제가 좀 뭐 좀 그리려고 하니까 틈이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있다고 봐요. 여기가 플로리다고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이게 반을 나와서 이게 미시시피강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아나사지 문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푸에블로족이나 이 남서부 인디언들. 자, 남서부 인디언들. 여기죠? 남서부 인디언들이 여기잖아요? 이거 푸에블로족, 아파치족이 여기 있었는데 이 미시시피를 건너서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가 체로키족하고 크리크족이 있던데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 크리크족과 체로키 시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의 대표적인 주거 용어는 절벽 공정을 들 수 있는데 이곳 벼랑이 후미진 곳에서 최고 4층 높이로 지어진 150개의 방과 115개의 지하 기도 시설을 발굴하였다. 또한 차핀 메사에 있는 가문비 나무집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거 유적이다. 여기서 메사란 주변 지역이 침식과 풍화로에 깎여 나감에 따라 홀로 남게 된 꼭대기 평평한 수직 형태의 산이다. 높이보다 꼭대기 마당의 길이가 더 짧은 경우에는 특별히 뷰트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 밖에도 스퀘어 타워하우스, 롱하우스, 발코니 하우스 등 다양하게 주거시설이 확인됐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렇게 인디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또 어떻게 미국 인디안들이 그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아시아 몽골계인들이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깊게 재밌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